안녕하세요. 아케안입니다. 지난주 시행감리의 특성 및 단계별 업무를 일부 내용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회수를 떠나서 몇 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 건설 기술 관련 유튜브 채널이 있죠. 제 채널은 기술사 공부와 좀 더 심도 깊은 기술 의미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시작된 채널입니다. 비전문가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죠. 해서 구독자 수보다는 우리 기술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소개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 기술 제도와 관련한 여러 정책적 민감한 사항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은 시행감리의 특성을 소개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감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형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건설사, CM사, 지금은 이제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여러분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식과 또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지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료인 만큼 감리에 대한 호칭과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리의 정의가 무엇이고, 법규에 따른 감리의 구분, 그 다음에 유형별 종류,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감리 제도 체계 및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흥미롭게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 영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호주의 감리 제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상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미국, 영국, 일본은 이러한 감리 제도를 좀 진행하고 있다. 요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국가별 감리 제도는 5개 국가를 비교를 했는데 간단한 멘트만 하고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의 길이보다는 자료에 대한 어떤 정확성과 깊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리의 법적 정의의 의무,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자료는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던 자료를 이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연을 하든 설명을 하든 우리나라는 학문적 정의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법적인 그 정의와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학문적 의미가 틀렸다기보다는 법적인 부분에서의 그 효력을 갖는 내용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내용을 많이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는 1923년도에 건축사법하고 건축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감리가 시작되었죠. 지능법, 일명 건축법이 진행되면서 감리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작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기술 지도를 한다는 부분이에요. CM과 좀 의미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CM은 이제 전 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적 기법까지 동원한 종합적인 서비스인데, 감리는 이런 어떤 관리 체계나 기술 지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 지도를 하는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건설 사업 관리 업무 안에 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M은 건설 사업 관리 업무는 감리를 포함하는 그런 제도임을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감리가 없어졌다, CM이 없어졌다, 공존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관계, 포괄적 관계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리자, 건설사업관리자까지 포함해서 이게 의무사항이 권한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업무적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건 또 권한이 될 수도 있죠. 책임과 의무는 결국에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건지법의 39조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좀 읽고 지금 녹화하는 자리에서도 이걸 우리가 건지법을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 1번, 2번, 3번 항목에 동그라미 항목으로 다 그렇게 명쾌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PT에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시공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공이 이제 그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절차대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신 분들이 정확히 인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품질시험하고 검사입니다. 감리니까 품질시험하고 검사를 당연하게 하겠지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문구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감리가 이것을 게을리 하거나 검사를 만약에 이제 건너뛰거나 누구한테 맡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설 자재 부재 적합성 확인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재 검수라든지 시험 성적수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대 어떤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설계, 시공, 감리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의미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다른 어떤 그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방서 있죠. 시방서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설계 시방서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설계 시방서는 법적 용어도 없고 그냥 뇌피셜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설계자가 납품을 할 때 최종 도서, 계약 도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 중에 시방서가 들어가 있죠. 도면도 들어가 있고, 그 시방서는 무슨 시방서냐면 공사 시방서입니다. 공사를 하도록 만든 시방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전문 시방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LH나 SH의 시방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기 시방서는 우리가 말하는 공사 시방서 메인 뒤에 특기 사항을 좀 더 추가해서 넣는 시방서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 시방이 될 수도 있지만 특기 사항으로서 좀 더 들어가서 스펙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설계자의 또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많은 현장에서 특히 시공하신 분들 그렇고 감리하신 분도 그렇고 이 시방서를 굉장히 많이 좀 놓치신 분도 많아요. 대충 만들어지거나 너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시방서를 보지 않고 LH 시방서, SH 시방서를 보시는 분도 사실 계세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LH나 SH 현장에서 그걸 먼저 쳐다보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적인 내용에서는 그렇게보다는 우리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8단계로 나와 있는데 도면보다 우수시하는 게 공사시방서, 설계사 만드는 공사시방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시공의 적합성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건설 자재에 대한 내용들은 시방서 내용에 우선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를, 적합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때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냐면 설계사무소가 그렇게 열심히 안 만들던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있을 때는 설계를 한 10개월, 12개월 동안 했지만 시방서를 만드는 게 보름밖에 안 걸렸거든요. 요즘 보름 동안 만드는 시방서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 시방서에 대한 법적 의무로서의 어떤 권한과 중요도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시공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을 한번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감리는 이거를 항상 체킹해서 계약 도서이기 때문에 그 준한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리에 대한 이용을 했으면 입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1963년에 만들었던 건축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서 해야 된 건축법적인 가장 기본적인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체계가 있습니다. 주택법 체계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굉장한 어떤 그 별도의 주택법 체계로서의 감리 체계를 갖고 있어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민간의 공동주택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주택법 현장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감리 현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별도의 주택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주택법에서는 보통 이제 사업계획 승인하는 분이 이제 지자체가 하시거든요. 그리고 감리도 지정할 때도 또 지자체의 그 자체적인 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감리를 또 뽑게 되고, 그렇게 제3자의 감리를 뽑는 것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누구의 이익이 아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입주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가장 객관성 있는 사람이 감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감리는 건설사업 관리의 하부 업무 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시겠죠. 감리가 선정되는 거는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시행 감리 회사가 건축사 사무소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죠. 무슨 글로벌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시행 감리 회사들이 무슨 건축사 사무소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개 법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건축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사법은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제 감리를 할 수 있지만, 주택법 또는 건설진흥법에 관련된 내용까지의 감리, 즉 건설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죠. 그 건축사법에서는 그 내용까지 같이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이름으로 등록은 돼서 했지만 실제로 내용이 들어가 보면 겸업을 통해서 엔지니어 사업자 등록을 따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겸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감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 엔지니어 사업자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시행 감리 업무도 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가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사법에서 그거를 겸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건축법원 체계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건축법 체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건설사 관리자라고 보통 명칭을 하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크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유 좀 보실 게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실벌점 부여입니다. 예, 그래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한 공사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공사는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벌점을 부여하고 세 번째는 벌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차기 공사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그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에서 몇 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하시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공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 법제화 들어가 있죠. 특이한 것은 예전에 책임감리인 경우 그때 감리자는 시공하기 전에 설계 도서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대법원 2004년에 판결이 난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공자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감리자뿐만 아니라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 법적으로 이제 지금 책임감리에 대한 명칭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명칭에 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제 그런 현장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설계 도서를 검토를 못하고 미스가 나면 이것도 감리자 책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감리자가 가진 어떤 그 건지법 체계에서의 책무는 굉장히 무겁죠. 요 페이지는 제가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예, 이게 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감리제도를 유형별로 호칭별로 분류할 때 어떻게 부를까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현장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설계도 마찬가지, 시공도 마찬가지고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공사한테 어느 현장에서 근무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예, 어떤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좀 틀린 말이 많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현장에 근무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책임감리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틀렸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을 때 옛날에 된 내용이에요. 이게 94년에 시작했을 때는 50억으로 시작했거든요. 뭐 가장 이제 최근에 갔을 때는 이제 지금도 그 개념을 이어받았을 때는 200억으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건기법의 어떤 내용으로 봤던 책임감리라고 부르고, 지금은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 관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리라고 호칭 부르는 것은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책임감리라는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PT를 가신다든지 어떤 공공발주에 있어서 이제 표현하신다든지 할 때는 책임감리를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감독관원 대행 건설사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감리를 얘기할 때. 그리고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감독권한 대행 현장 건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흥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제29조 제2항에 대한 내용에 별표가 있거든요. 별표 찾아가 보면 적용 기준에 있어서의 이제 감독권한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기준으로 가 보면 이제 55조에 이제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지만 실제로 종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규모도 있고, 그게 별표에 있는데 한 11개로 기억해요. 첫 번째가 토목인데 100m 이상의 교량입니다. 11번, 17번 그래도 될 건데, 맨 마지막 항이 뭐냐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어 있어요. 즉, 이제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이면서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뭘로 갑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뭘로 가요? 감독관원 대행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300세대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감독관원 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그냥 건설사 관리라고 부릅니다. 이거 책임감리로 가지 않습니다. 책임감리 중에 감독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하이라키가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책임감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별표든 뭐든 다 감독권한 데 있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통상적인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사 관리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감리의 분류를 생각해 보실 때는 책임감리라는 내용은 옛날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책임감리 하십니다. 책임감리 현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분은 연배가 많으시고 예전 분이시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틀렸다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PT라든지 이제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언급하실 때는 감독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하시거나 그보다 규모가 작아서 한 경우는 건설사 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사법 현장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건축법하고 건축사법하고 이제 주택법하고 건축사법하고 섞여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사법 현장이라 했거든요. 민간의 공공주택을.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택법 감리 현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공하시는 부분은 무슨 현장? 주택법 현장.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민간의 공공주택 현장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주택법 감리 현장 또는 주택법 현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주택법 감리에 대한 부분은 주택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그 세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보면 건축법의 명칭이죠.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감리라는 것을 모든 걸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건축사법으로 유지한 건축사분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범위도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법 25조에서 감리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건축물의 감리라고 하지 않고 공사감리라고 명칭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축사분들이 공사감리를 직접 다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그 명칭을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할 수 있고 없고의 내용을 떠나서 건축사들이 공사 과정에 있어서 모든 감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대한건축사 협회에 계신 분하고 1시간 넘게 논의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건축시공기사 협회 쪽에 제가 이제 임원이었고, 그분도 이제 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한 테이블에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가졌던 기본 생각은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3년에 건축법이 시작되면서 건축사분들이 감리를 하는 부분에서의 역사성을 생각하십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역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공사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사분들이 직접 와서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감리라는 이름으로 건축법에서 명기를 했다는 취지가 그 취지거든요. 건축사들이 감리 하겠다. 직접 와서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있었던 일이니까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분이 모든 걸 다 동의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어떤 그 사업성에 대한 만큼은 건축사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안 물러서셨어요, 그분들이. 다른 채널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건축사분들은 좀 할 일이 많고, 기술사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서 수긍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어떤 면에 봤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그 자격증이고요. 그러면 기술사는요. 예, 이거는 취업을 하기 좀 좋은 자격증이죠. 이 감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서 기술사들의 권위 향상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현장은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기술사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냐보다도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물론 그 역량을 보여주기 전에는 뭡니까? 자격증 이런 게 있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 없이 그쪽으로는 못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이 자격증에 대한 제도가 4단계 등급화된 제도로 딱 나눠놨습니다. 약간의 카스트 제도처럼 한국은 아주 강하게 잡아놨어요.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교육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화시켜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4단계의 어떤 단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단계를 통해서 특히 감리는 그렇습니다. 감리는 그렇게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건지법에 배치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흡하면 고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현장에 감리 단장이 되기 힘들죠. 그리고 큰 현장이 되면 어쨌든 이거는 특급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사만 특급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좀 했던 분들이 인정을 또 소급받아서 지금도 기술사가 없더라도 특급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예전 분은 계십니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안정이 됐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협회 쪽에서는 인지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는 업무잖아요. 자기 그 생존의 일과 업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어떤 의견들을 받고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한 기술자의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사감리 건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가 좀 더 나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렇게 기술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등급제로 나눠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봤을 때 어느 현장이 있습니까? 라면 감리자로서, 그러면 책임 감리 현장이 있다.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게 통하진 않는 뜻이고, 그리고, 민간 공동주택의 현장이 있는데 사법 현장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옛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칼에 대한 내용이 좀 중하게 가고, 이제 협의의 내용을 보면, 감독 권한 대행, 그 다음에 좀 포괄적인 것이 건설사업 관리, 별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택법 감리,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루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감리 형태, 아주 그 소규모 감리까지 포함하면 그건 공사 감리, 건축사 감리이시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대한민국의 감리 체계와 개념을 보시면 공공 중심의 규제 모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공의 5배 정도가 민간 규모다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건설 관련 제도는 공공에서 끌고 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적인 체계, 체크리스트, 이렇게 감리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공공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것이 민간으로 흘러가서 기준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기법에서 진흥법으로 법을 이제 우리가 체제를 변환할 때 어떤 취지로 했냐면 앞으로는 이때까지 건설산업은 공공에서 주도하는 건설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건설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진흥법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체계가 바뀌었을 때. 그래서 제가
공감도 되긴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미국의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미국은 지난번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CM 제도도 미국은 공공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미국은 감리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감리를 열심히 해갖고 건물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미국은? 예, 건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그게 말이 맞다 봐요. 예, 저도 뭐 이렇게 그 부분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인데 소위 말씀드린 저는 설계도 하고 시공도 감리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단지 봤을 때 시공이 일 잘 되려면 당연히 시공사 편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공사 힘을 실어주는 게 미국의 제도입니다. 단지 이게 건설이 잘못되면 이거 누가 책임져줘야 하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하자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그 건설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안정장치로서 감리를 두고 그 감리를 통해서 품질 안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거는 이제 일본의 개념입니다. 일본은 감리 제도가 좀 이렇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제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건축사 중심이냐 아니면 엔지니어 회사 또는 기술자 중심이냐 이것도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 공공에서 이제 감리를 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리딩을 하고 그 제도를 많이 민간에서 참조를 하신다. 상주 책임 강화 내용은 다 아시고요. 아까 말씀 세 번째 엄격한 자격 등급제죠. 그래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건설 경력 관리 시스템 키스권에서 등록 관리 하잖아요. 1억 이상의 공사는 현장 대리인 같은 경우는 중복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키스권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급이고 고급이고 그 인원에 대한 인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격증 위주가 같아요. 예, 다른 나라에 뭐 제가 일을 안 해봤습니다만 물론 해외 프로젝트 관여를 여러 개를 해봤는데 뭐 해외 건축가분들하고도 협업도 해보고 근데 이거 건축은 건축사가 건축 설계나 했을 때 건축사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사실 외국에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건축사가 아니면 디자인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항상 건축사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직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 보면 요즘에 무슨 파트너스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건축사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대신에 굉장히 디자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건축사일 뿐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디자인 베이스로 가시는 회사도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시공사도 마찬가지죠. 시공사도 사실은 건설사 등록을 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분야별에 대한 등록 기준들이 또 4단계 등급제에 대한 인원수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리는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게 4등급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리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가 좀 안 된 분들은 손해가 크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제 기사가 없으시면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으시고 60대가 가까이 됐거나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사가 아니라 산업기사만 가지고 있어도 고급으로 넘어가요. 이쪽 업계에서 조금 기사 없이 그냥 산업기사 없이 그냥 열심히만 일하시다가 어떤 분이 계시면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큰 설계사무소, 대형 알만한 회사의 설계사무소에 계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을 진두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계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일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성분도 너무 훌륭하시고 실력도 뛰어났지만 여기에서는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 취업을 하셔서 오셨지만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들림돌이 많았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특히 감리는 이 등급별 제도에 대한 배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캐리어 패스, 이 경력 관리 기준이 안 되면 안 되죠. 학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박사라든지 석사라는 이런 것들이 요런 거기에서는 등급에서 학력 기준으로서 참조는 되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분들께서 건설에서 뭐 누구 박사를 땄다, 뭐 여러 감리에서 누구 박사를 땄다, 회사 차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뭡니까? 역량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예, 대한민국의 체계가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체계를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니까 건설시장에 좀 이게 무자격자라든지 비전공자가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설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쪽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아시는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시는데 이게 이제 학부로 이제 건축 학과가 안 나오셨으니까 기술인에서 초급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등록 자체가 안 됐어요. 초급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비전공자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설계를 못 하시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셨어요. 시공감리는 더더욱 못 가고 아예 종목을 바꾸셨어요. 도시 쪽으로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전환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제가 좀 이 부분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엄격한 자격 등급제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그 감리 체계를 보시면 토목고 건축기계가 이제 하나의 감리 체계로 묶여져 있고 전기, 통신, 소방 이제 체계로 나눠져 있죠. 사실 앞에 있던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했다가 좀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잘라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전기통신은 1970년 중반에 감리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전기통신이 분리가 된 거는. 소방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6월인가 9월인가에 별도 감리로 갔을 거예요. 그 전에 뭐냐면 이게 토목, 건축, 기계, 소방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전문건설협회가 100억 이상 공공발주공사에서 30%에서 40%를 자기들이 40%를 자기들이 별도의 발주공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크게 한번 당했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물러서 있다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물류센터 불라고 뭐 어디 불라고 이러고 그래서 소방이 결국엔 뜻을 이뤘습니다. 예, 그때 그 정부가 굉장히 그 소방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정부였기 때문에 2020년에 분리발주에 성공했죠. 네. 사실 이게 좀 저는 이래 봅니다. 전기통신도 그렇고 소방망도 그렇고 이게 분리발주를 돼서 취지 자체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 전문성 강화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성 강화보다는 오히려 이게 협업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할 때도 이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오늘 유튜브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각 분야별에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 분야를 챙겨간 거거든요. 근데 건설은 그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시공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목공사를 하면서부터 전기통신, 소방은 좀 늦게 들어오는데 전기통신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때 협업관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무실 따로 쓰는 것도 좋은데 심지어는 회식할 때도 같이 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현장이 있어요. 어떻게 그 같은 현장에 일하면서 따로따로 놉니까? 협업을 잘해도 못할 판인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건설이 계속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체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전 세계의 감리 제도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은 감리 제도가 별도의 감리 제도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게 뭐 특히 이제 연방 정부나 별도의 어떤 그 국가별 체계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공사에서는 현장 감독, 이제 인스펙터를 하죠. 그 체계를 운영을 통해서 하고 중요한 게 저 위에 보시면 표준 계약서가 적어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서를 안 하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그 의미를 계속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미국은 감리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면 시공을 잘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렇게 좀 돼 있고요. 그나마 공공공사에서는 이제 인스펙터에서 현장 감독을 이제 수행을 대부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나마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는 현장도 있고 안 하는 현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헐렁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나 중요 프로젝트든 민간에서는 자율적인 계약 방식에 있어서 이제 계약을 하죠. 그게 이제 C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CM에 그 일을 하신 분들은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명칭을 써온 것도 내가 봤는데, 뭐 그게 맞는지는 제가 뭐 미국 사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개념의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CM은 미국에서 CM은 한 45% 전체 계약 제도에 차지합니다. 미국은 별다른 제도가 없으니까 인스펙터가 아니면, 그래서 CM 제도가 이제 민간에 시작되면 CM 제도가 계속해서 좀 커지는 현상이고, 그것도 50%는 뭐 넘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영국은 뭐냐면 이 리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읽어보면 뭐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 왕립 건축사 협회입니다. 예, 건축가가 아니라 아키텍트가 이제 건축사라서. 그래서 리바라고 하는데, 이 리바가 이게 업무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단계별 볼 내용은 참 좋아하세요. 예, 그 다른 어떤 제도들 보면 되게 단계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0단계에서 지금 7단계, 8단계잖아요. 그래서 4에서 6단계가 감리하는 단계라고, 거기서 Contract Administrator라 해서 CA라고 하죠. 그게 누가 하냐? 건축사가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건축사 위주입니다. 미국은 기술사 위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능력 위주고 기술사 위주 쪽인 것은, 어쨌든 건축사, 미국은 기술사 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한 나라고 2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건축사를 좀 주도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르다. 예, 그 정도로 좀 보시고요. 일본은 좀 흥미롭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일본은 어쨌든 건축사 면허 제도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잘 아시죠? 목조도 있고. 한국은 이제 건축사가 목조에 있지 않습니다. 목조는 목조도 따로 이렇게 했고, 건축사 협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별도로 하고 그쪽에서 그냥 설계하고 다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급, 2급 목조에 나눠져 있어요. 건축사가. 자,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한번 2급 건축사하고 1급 건축사 기준을 만들 때 오래됐습니다. 이게 기억으로는 500제곱미터까지는 2급이 가능하고 그 이상부터는 1급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2급이 쓸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급에서 무슨 그 교육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험이라든지 그런 제도로 1급으로 가는 길은 있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1급과 2급이 좀 많이 나눠져 있고요. 일본은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니킨스 게이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이제 아시는 지인이 이제 거기 교환 그 직원으로 왔다 하셨는데, 보통 이제 외주업체들이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회의만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그 친구들은 이제 니킨스 게이는 다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고. 예, 그러면 이제 같은 식구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엄격하게 책상도 딱 나눠져 있고, 심지어는 식사 자리도 겸상을 안 합니다. 예, 그거 보고, 그를 불편하게 살 거면 왜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 차별을 많이 두세요. 차별과 차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좀 하시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일본의 개념별 구분을 보시면 왼편에 칸리에서 이제 간리죠. 읽어보시면. 그게 건축사가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감리제도 수행했던 부분에서 제도를 근간을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사 관리는 당연히 시공사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검사잖아요. 이건 준공검사입니다. 완공검사. 이때는 민간 확인검사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있다. 아무래도 지금 하면 특검제도, 우리가 말해서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특검이라는 말은 이제 법이 없으니까 업무대행 지정건축사. 예. 뭡니까? 검사조서 작성 업무대행 지정건축사죠. 말이 깁니다. 그래서 특검이라 하시는데, 특검은 법률 영역은 아니죠. 마지막 페이지로 국가별 감리제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권한 수준이 한국은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 권한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격제도를 4등급 국가 자격제를 만들어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P니까 이제 기술사 위주고요.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위주고, 일본도 건축사 위주고, 독일은 건축사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감리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죠. 대신에 이제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시공이나 특히 감리 쪽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리다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만들 때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비판적 시각만은 갈 수는 없는데 비전공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좀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건설 시장에 비전공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꼭 이게 하시려면 당연히 건축공학과를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은 비전공자 하더라도 그 회사 취업이 돼서 경력이 되고 적정한 뭐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기술인협회 쪽에서 이제 초급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그것들이 또 받는 데 있어서 큰 차별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베이스 자체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제도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이 그 시장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자기의 노력과 기량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